제가 오늘 결혼 기념일입니다. 인터넷 블로그에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혼인신고하면 호구다 이런 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혼인신고하는 순간 부부 합산 소득 상한선에 걸려서 각종 청약이나 대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갇혀버립니다. 제가 성남시에서 경기도 구입돼서 지하수 전체는 논의할게 말씀드렸잖아요. 나눠서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부터 주요 정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는 정책 주요 행보 정주행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진영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주말 결혼 페널티 이 말이 화제가 됐는데 대통령이 SNS에 이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평론가님 우선 페널티, 결혼 페널티 어떤 뜻입니까? 뭡니까? 쉽게 말하면 결혼하면 손해 본다는 뜻이죠. 손해 본다, 페널티를 받는다. 네, 아. 대표적으로 금융과 예. 부동산 관련해서 손해를 본다 아하. 이런 뜻이거든요. 예. 예를 들어 볼게요. 보금자리론이라는 대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알죠. 이 대출을 청년인 경우, 미혼인 경우에 개인이 7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네. 자, 그리고 결혼을 해서 2명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산술적으로 보면 1억 4천이 1억 4천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근데 1억 4천이 안 되는 거죠. 그 얼마 신혼부부인 경우에 아하. 8,500까지밖에 되지 않고요. 떨어져 버리네요. 네, 한 자녀를 가진다. 네. 그래도 9천만 원까지밖에 안 됩니다. 아. 그럼 두 자녀, 이제 다자녀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1억이 됩니다. 아하. 4명이 됐는데도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한 명일 때 7천만 원과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혼자가 더 낫네요. 그렇죠. 받기로는. 그러니까 이 결혼하고 난 이후에 주택을 담보를 가지고 또는 뭐 대출을 얻어가지고 가지려고 할 때 오히려 손해를 본다. 이런 것이 이제 대표적인 결혼 페널티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네. 청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약이요. 예, 청약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결혼 전에 배우자가 뭐 작은 집이라도 가지고 있었다거나 네. 소유를 했다거나 이러면은 청약 점수에서 가산점이 뚝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주택 청약 관련해 가지고는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결혼 페널티. 혼자 할 때보다 결혼했을 때 더 손해고 더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건데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 결혼 페널티 개선하겠다 글을 본인 SNS에 올리는 것 같은데요. 청년들이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여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네, 그 방금 말씀드린 네. 것처럼 대부분이 이제 돈 문제예요. 돈이죠 결국은. 네, 이제 금융을 이제 문제인데 이게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 네. 이제 대표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실제로 이 청년들의 그 결혼과 전과 결혼 후에 이 페널티 문제는 국가의 출생률과 직결됩니다. 아, 출생률하고도 관계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아까 결혼을 많이 해야 출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청약 같은 경우에 예. 결혼을 하고도 결혼 신고를 하지 않는 안 사람들이 하면, 많다. 네. 자,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애를 안 낳는다는 뜻이에요. 아하. 보통 이제 애를 낳게 되면 무조건 혼인 신고를 하고 출생 신고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결혼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애를 안 낳는다는 뜻이에요. 아하. 출생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청약 제도가 문제점이 있다.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출생률이 한 0.8 정도 됩니다. 0.8입니다. 이것도 이제 작년보다 오른 거예요. 예. 2024년 기준으로 0.75에서 0.8 정도 올랐는데 보통 이제 OECD 평균이 한 1.5명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출생률 이야기할 때 꼭 비교하는 나라가 있죠. 근처에 있는 나라. 일본. 일본이 지금 1.2명까지 1 넘었다니까요? 1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만약에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은 2030년에 가면은 생산 노동 인구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시점이 그러면은 될 것이다.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결혼 페널티를 사실은 결혼 인센티브 수준으로
바꿔야지만이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지고 인구 소멸까지 걱정할 시대에서 결혼하면 인센티브를 줘도 부족할 건데 불이익이 있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사실 이 결혼 페널티 관련된 얘기는 올 초부터 대통령이 관심을 가졌던 정책인데요. 지난 2월 달에 청와대 브리핑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 그 내용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특히 대출과 청약에서 소득 기준을 적용할 때 기혼자가 미혼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대해 보고받고 이 대통령은 이런 건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며 이외의 다양한 결혼 페널티 사례를 찾아 보고해달라 지시했습니다. 자, 2월에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 보고가 될 정도면 정부도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뜻이겠는데 평론가님은 이 결혼 페널티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아이들 지금 저도 결혼하죠. 이제 애들이 해야 이제 되죠? 거의 성인이 성인에 돼서, 예. 다다랐는데요. 지금 이제 1년 이상 그 혼인 신고를 미루는 청년들이 1년 사이에 10%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많아졌네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 혼인 신고를 안 한다는 것은 애를 낳지 않는다라는 것과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 합산했을 때 오히려 인센티브를 줘야지만이 더 플러스해서 줘야 되는데 네네. 줄어들면 이게 네네. 문제가 되는 그래야지만이 거다. 실제로 혼인 신고를 하게 되고 출생률도 높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고요. 그렇죠. 지금 우리 한국이 1자녀 그다음에 다자녀에 대해서 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만 그 혜택의 폭이라는 것이 굉장히 적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도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 8,500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1자녀의 경우 1억이에요. 예. 1,500만 원 늘어납니다. 예. 근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자녀를 놓고 1,500만 원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한 자녀를 더 낳겠습니까? 아니죠. 이 불가능한 더 줘야 이야기입니다. 됩니다. 그러면 더 줘야 실제로 됩니다. 예. 거의 한 2배 가까이 그렇죠. 준다거나 다자녀의 경우에는 3배로 준다거나 이렇게 획기적인 출산 장려책들이 결혼에 대해서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까지도 정부가 고려를 해서 페널티 문제가 아니라 인센티브 문제로 이제는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난 7월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도 결혼 페널티 화제가 됐습니다. 당시 장면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신혼부부는 제가 이제 2년 차고 직장 생활한 지 한 5년 차 됐는데 돈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완화되고 신혼부부와 젊은 청년들이 좀 배려되는 그런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 안 그래도 결혼 페널티 얘기가 있어서 뭐 대출이든 뭐 분양 기회든 뭐 청약 기회든 여러 영역에서 결혼을 하면 오히려 손해더라. 그래서 결혼해놓고도 혼인 신고를 안 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얘기가 있어서 결혼했다고 더 불이익이 되지 않게 하는 거는 지금 다 지금 전수조사를 지금 제가 지금 총리님한테 부탁해놨어요. 결혼하면 권장을 해서 이익을 줘야 되는데 결혼하면 또 손해가 되게 설계되어 있는 게 부분적으로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다 찾아내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느닷없이 이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라 그동안 꾸준히 개선 방안을 준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자, 그만큼 청년층한테는 절실한 문제 같아요. 실제로 위장이혼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위장미혼이겠죠. 예. 앞서 어떤 말씀드린 이제 뜻입니까? 청약 부분에서 예. 이제 위장미혼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결혼했는데 미혼인 척한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혹시나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전에 집을 가졌다거나 그런 경우는 이게 페널티로 적용하기 때문에 예. 결혼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장 이혼은 있어도 위장 미혼은 처음 미혼이죠. 들어봐요. 혼인 신고를 안 하는 이야, 겁니다. 예, 예.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네. 앞서 제가 이제 보금자리론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청년이 개인일 때 7천만 원이잖아요. 네. 그럼 결혼하면 얼마 줘야 됩니까? 무조건 1억 4천 해줘야죠. 그냥 더하기 2 이상 줘야 된다. 그렇죠. 예. 그렇죠.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애를 하나 가졌다. 그럼 또 7천만 원을 또 더해줘야 되는 거죠. 2억 1천으로. 둘을 가졌다. 그러면 또 이제 1억 4천을 또 더해줘야 되는 아. 거죠. 이런 식으로 사람의 숫자에 따라 가지고 대출의 규모가 늘어나는 형태로 보정을 해줘야지만이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민영주택입니다. 네. 우리 민영주택 이제 청약에서는 어떻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결혼한 경우에 신혼부부들에 대해서 좀 더 혜택을 줘야 되고 다자녀의 경우에도 좀 더 혜택을 줘야 된다. 이런 경우가 되어야지만이 결혼이 장려되고 출산이 장려되는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다. 네. 이 말씀입니다. 자, 부부 합산 소득 금방 말씀을 주셨어요. 더하기 해서 더 많이 줘도 모자랄 판을 자꾸 줄여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결혼 페널티다. 또 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고도 혼인신고하지 않는 위장 이혼이 아니고 위장 미혼으로 지낸다. 이런 말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적인 대표적인 결혼 페널티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게 가장 큰 거 같긴 한데. 그렇죠. 그리고 네. 자산에 대해서 네. 이른바 이제 그 세금을 부여하는 부분들도 바꿔야 됩니다. 세금 부분이요. 네네. 네.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가구수 관련해 가지고 네. 나오는 세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과 개인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들을 다시 한번 조정을 해 가지고 세금에 대해서도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세금도 바꿔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청약 관련해서도 불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주택 청약 때문에 혼인신고가 살던 부부도 위장 이혼도 미혼이 아니고 이혼하는 경우도 있는데 혼인신고 때문에 청약에서 불이익 받는다면 뭐 혼인신고 꺼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청약 관련해서는 이 기혼자가 어떤 불이익, 어떤 손해를 보는 겁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존에 이제 뭐라고 합니까? 그 주택을 가졌던 경험이 있는 경우에 그렇죠. 한번 이제 있었던 대표적으로 사람들은 이제 이게 불이익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전에 있었다면 소유 이력이 있으면 가장 좀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하려면 이제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가입 그 소득 요건을 1인 가구의 2배 이상으로 상향을 해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올려줘야 된다. 그렇죠. 네네. 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문제를 바꿔봐야 되겠다. 자, 결혼 페널티 개선에 대해서 청년층의 요구가 많았던 만큼 그동안 꾸준히 제도 개선을 뭐 추진해 온 것 같긴 한데요. 지난 6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결혼 친화 제도 개선 추진 방안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영상으로 직접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혼인신고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이른바 결혼 페널티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입주소득 기준을 미혼 청년 대비 2배 수준으로 상향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겠습니다. 혼인신고로 인해 배우자의 소득이 합산되는 경우 청년 미래적금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가입 소득 요건을 1인 가구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하여 가입 문턱을 낮추겠습니다. 자, 6월 9일에 발표된 제도 개선 방안. 자, 평론가님 좀 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혼인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와 특별공급, 이제 특공이라고 하죠. 특공 기회를 확대하고 예. 전세 대출을 또 연장해가지고 이런 경우에 이제 가상금리를 인하해 줍니다. 이런 정책들을 이제 개선할 생각이고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혼부부 입주 그 경우에 소득기구를 1인 가구 대비 2배 수준으로 조정한다. 2배로 해야지만이 덜 손해를 볼 이게 거니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예. 하고 있는 예.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미혼 청년들이 혼인하게 돼서 소득 자산 기준을 초과해도 한 번에 한해서 재계약을 허용하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출산 양육 가구가 자녀 성장에 맞춰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의 2세 미만에서 아하. 더 확대한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주거, 대출, 청약, 자산 형성, 뭐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을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6월 9일 발표된 내용이 청년들한테 조금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현재 네. 뭐 청년들에게 어느 정도 이제 도움은 됩니다. 도움은 될 것이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주택의 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연계되어야지만이 청년들이 좀 더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을까 뭐 이런 그 지적들도 있습니다. 네. 꾸준히 개선이 되고 있지만 정말 와닿게 좀 해달라라고 평론가님께서 짚어주셨는데요. 다시 주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대통령 SNS 22개의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고 하는데 대통령 제시한 개선 과제, 결혼 페널티 관련해서 22개 한번 보실까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지금 네. 보시면은 디딤돌 내지 말의 소득 요건 강화. 예. 이게 전부 다 그
다 금방 얘기했던 완화책됩니다. 부분들이죠. 그리고 버팀목 네. 전세자금 대출 네. 소득 요건 강화,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 강화, 전세자기 피해 대상 주택 조출 소득 요건 강화. 네. 자, 전부 다 보시면은 뭐 신생아 특례 대출 출산 입양 요건 완화. 네. 대부분이 결혼하고 난 이후에 애가 주어지는 생겼을 때. 주제들이라든가 금액이 축소되는 부분들을 완화해주는 그런 정책들인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 뭐 신생아도 있고 신혼부부 특공 관련된 얘기들도 네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보면 신생아 특공 출산당 청약 기회를 추가 허용하는 거, 결혼 후에 소형 2주택 보유 세대한테는 청약 신청을 좀 허용해 주는 것, 또 신생아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것 등등의 결혼 페널티 개선 방향을 22가지 지금 뽑았어요. 부부 군인 주택 수당 지급 확대 부분까지 있습니다. 어떻게 이 22개 이게 있는데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좀 먼저 개선해야 될 두 가지, 아마 또 그 소득 기준 말씀하실 것 같긴 그렇죠. 한데요. 소득 기준이죠. 네. 가장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은 네. 이게 대부분이 주택, 금융, 출산 네.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주택, 금융, 출산 세 예, 가지죠. 연동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페널티는 해소하고 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수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규정을 아까 우리가 뭐 이때 하겠던 게 7천 뭐 보금자리론 예를 들자면 네. 7천만 원에서 1억 4천, 2억 천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걸 사실은 한 자녀가 더 생길 때마다 더 많이 더 줘야, 포션을 더 주라. 올려주는 방법들을 예. 강구한다면 이게 출산 장려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결혼한 사람한테 혜택을 더 주면 또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 또 미혼자들한테 형평성의 문제가 또 생기지 않을까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그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수치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7천에서 1억 4천이 되고. 네. 뭐 그까지는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네.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됐으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의 이해의 폭을 구하는 것이 저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출산 장려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청년 세대들도 동의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청년들의 결혼 페널티 관련해서 개선 과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